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1이 이제 건축 생산 시스템인데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건물 지을 때 소위 말하는 평당 단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주차장 한 바닥 2.5m에 5m 곱해가지고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요즘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건축 보면 결국 중형 자동차 한 대하고 주차장 한 가닥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 말쭉 비슷한데, 건물은 콘크리트를 그렇게 쳐가지고 만든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데, 자동차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냉난방 다 되고 울트라 슈퍼 모던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이제 그런 기능이 제기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일회용 용품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장 생산에 의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죠. 이런 생산 시스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두 분 이준성, 김인환 교수님께서 주제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건축 생산 시스템 이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의 이준성입니다. 네, 오늘 먼저 2023년 태제 미래강소도시 공모전 저희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주제는 도시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 생산 시스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앞으로 이 건축 생산 시스템에 대한 향후 저희 미래 강소도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 방식이 예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로 지금 누구나 아실 거예요. 저 이름 뭐 윈스턴 처칠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 저 이름이 없더라도 저 사진으로서 많은 분들이 저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분이 하셨던 말 중에 1943년에 2차 대전으로 파괴된 영국 의사당을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것들을 요청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건축물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또 건축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이런 의미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말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빌딩스라는 의미의 건축, 공간, 도시 이러한 것들을 치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이러한 건축을 생산하는 방식, 건축 생산 방식을 한번 치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를 생성하는 관점에서 구축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파트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도시 및 산업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들이 새로운 신경제 체제인 뉴노멀 시대라는 이름으로 저희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떠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늘 주제와 관통하는 건축 생산 방식, 새로운 건축 생산 방식을 견인하고 있는 OSC라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요를, 또 역할과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백진 교수님께서 도시의 흐름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식으로 또 굉장히 철학적인 또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화에 따라서 저희 도시의 발전과 또 국가의 발전에 따라서 도시가 굉장히 변천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많은 변천을 이루고 오면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맞닥뜨리면서 과연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코로나로 야기된, 저는 코로나로 이제 촉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도시의 모습들, 또 우리 사회의 생활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변천과 함께 자연이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이 계속 반복적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폭우, 예기치 못한 폭우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인명 손실도 있었었고요. 이런 폭염으로 또 인해서 사실 현장 생산에 의존하는 건축 생산 방식은 굉장히 큰 직간접적인 영향을 맞닥뜨린 바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국가적인 위기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인구 절벽과 또 그에 따라 어떤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의 국가의 발전 방향, 그리고 또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사회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있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코로나 2019년 말에서 20년부터 전 세계가 뭐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또 이름으로 지금 저희 삶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그럼 그런 변화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규정지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근로 형태가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죠. 저희 언택트 또 온라인, 이런 비접촉 어떤 비대면적인 그런 생활 방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항상 현장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더 크게 맞닥뜨리게 됐었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일자리 특성상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항상 대체되고 신규로 발생되는 그러한 일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속적인 기능 인력, 아까 인구 절벽으로부터도 연관이 될 텐데요. 특히 기능 인력이 항상 양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우수한 인력들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질적 양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건설 현장에 있어서는 외국의 노동력에 의존한 그러한 체계로 극복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생산 체계가 붕괴되는 그러한 시점을 저희가 목도하게 되었었고요. 밑에 그래프를 또 보시면 약간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도표를 보고 또 맥킨지에서 발표했던 각국의 건설업 노동 생산성을 나타낸 도표인데요. 저희 나라 굉장히 부지런한 국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부지런함을 표현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생산 시스템에서, 우리 국내 생산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그런 생산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50%도 안 되는 그런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의 건설 생산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업 자체는 또 일반 산업이나 특히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한 규명들이 계속적으로 리포트되고 또 컨설팅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건설업의 건축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그 건축 특유의 어떤 분절적인 생산 방식과 어떤 정보의 한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원인으로서 저희가 많이 일컬어지고 있고요. 각종 보고서들, 뭐 인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포트들, 그 뉴스의 리포트들을 보면 건설업은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또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화라는 것들이 기존의 저희 생산 체계에서는 상당히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리포트들을 보면
각 산업별 디지털화 지수들을 나타낸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이나 건설 쪽에 그 디지털화 지수가 농업이나 광업보다도 낮은 상태로 리포트된 보고서들을 많이들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이런 건설 산업, 건축 생산 체계, 건축 생산 산업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뉴노멀 시대라고 쓴 경제 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입장에서 건축 생산 시스템 입장에서 한번 변화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능 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 즉 고령화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기술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서 굉장히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에 따라서 또 미숙련공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생산 특성에 따라 생산 체계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또 레미콘 탈호제 같은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생산 체계로서는 과거 우리 건축 생산 시스템에서 유지했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관리 이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들이 현업에서 항상 나오는 소리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아까 말했던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압박들이 건설산업, 건축 생산 시스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사실 없었던 변화가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천천히 저희가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저희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대안으로서 세계 각국이 또 여러 산업체에서 보면 기존의 생산 방식, 현장 중심의 생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한 노력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중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OSC라는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지금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고 또 구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좀 ESG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 아까 앞단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사용의 절감에 대한 그런 생애주기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ESG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뒤에서 아마 설명을 또 김인환 교수님께서도 해주실 거고 저도 잠깐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이런 ESG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이러한 OSC 타현장 건설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이제 다른 슬라이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965년도에 항상 신문에 보면 새해 이렇게 카툰이 나왔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향후 미래 2000년대, 그러니까 35년으로 예측한 거죠. 그때 이 김정문 화백이라는 만화가신데요. 2000년을 그린 카툰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죠. 2023년, 물론 2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다 구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여행이라든지 태용열 주택, 전기 자동차, 또 로봇 청소기, 또 무빙워크, 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다 구현이 됐습니다. 물론 시차가 2000년 이후에 구현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강소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언젠가는 다 구현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빌레마르라는 프랑스의 화가인데요. 이분이 1909년도에 신문에 그린 사파예요. 이분 또한 100년 후인 2000년, 90년 후가 되겠죠. 당시로는 2000년 후의 미래를
2000년의 미래를 그려보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킥보드 같은 것들이 개인 이동, 모바일 이동 기계도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스캐닝해서 바로 옷이 나오는, 저는 약간 3D 프린팅이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래쪽 보시면 불러주는 대로 타이핑이 쳐지고 있는 약간 AI 스피커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이분이 직접 드론이라든지 사람이 날아다니는 아이언맨 같이 날아다니는 소방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 당시 사파들을 그렸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미래의 건축 생산 시스템을 그린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크게 보이는 건데요. 또 박스를 보시면 아키텍트라고 써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도면, 플랜이라는 도면을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듈화된 부재들이 무인화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서 무인화된 시공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상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다 구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항상 이런 강연회 때 이 슬라이드를 항상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곤 합니다. 요새도 늘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하죠. 금년 2023년에도 가트너라는 뭐 잘 아시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 기술을 제시를 했었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AI 기반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디지털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어떤 지속 가능한 기술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로 다시 한번 관점을 돌려보면요. 그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WF죠. 2018년에 미래 건설을 선도하는 10가지 기술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그 타워 크레인 옆에 보시면 프리패브와 모듈러를 든 거를 보이실 거고요. 뭐 BIM이라든지 3D 프린팅, 또 AR, VR, 뭐 여러 가지들 우리가 지금도 다 앞으로 현재 또 굉장히 연구들을 하고 있고 미래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다 광범위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보시면 사실은 현장이나 또는 공장에서 굉장히 이러한 로보틱 장비들, 또 자동화되는 장비들이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조적을 쌓는 기계라든지 또 파괴, 또 철거하는 데 또 쓰이는 그런 기계라든지 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시점, 그 수준들은 좀 다양하지만 굉장히 이미 그 로보틱한 장비들, 로봇화된 장비들이 많이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좀 공유할 텐데 아마 많이 보시는 클립들, 이런 유사한 클립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VR, AR, VR을 활용해서 특히 안전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한번 더 클릭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클립인데요. 특히 안전 쪽에서 특히 VR 같은 경우는 안전 교육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런 글러브를 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체감되는 햅틱스 해가지고 진동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저런 유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건설사에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순간 움찔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장을 이거는 또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또 특히 지금 감리 같은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 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BIM으로 구축된 그런 도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저런 보면 아직 골조만 있지만 이제 향 마감이 어떻게 될지, 또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설비 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또 간섭 없이 되는 건지, 또 그 라인별로는 어떻게 또 시공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은 이제 사실 많이 아직 시도가 된 일부 현장들도 있고, 이제 아마 목합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쪽 같은 경우 워낙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준공 검사할 때 이러한 도면과 실제들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저희 스마트 홈, 스마트 하우스, 타운,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좀 많이 구현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마트 네이션 해가지고 도시의 운영에 대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 생산 방식 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또는 대응책으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OSC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SC에 대한 어떤 근본적으로 OSC가 이제 태동되는 그런 이런 근본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사회가 초연결성, 초지능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 생산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공업화, 인더스트리얼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표준화와 또 이런 타현장화라는 것들을 이제 공장 생산으로 이제 제조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늘리겠다는 비중을 높이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텔리전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 아까 말했던 미래 곧 현실화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설계 엔지니어링 파트부터 해가지고 건축 생산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화를 구현하겠다는 얘기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밑에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건 통합화된 기존의 분절된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SC는 업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탈현장 건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탈현장 건설 또는 제조화 건설 이런 용어들을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 생산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되는 부품들이 운송돼서 그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위에 쪽이 OSC인데 OSC를 보면 지하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동안에 OSC는 지상층에 대한 구조물들이 공장에서 제작되면서 그런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또 공장 제작을 통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위험한 생산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모듈러, OSC, 프리패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OSC라는 것은 각국마다 또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은 소재에 의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목재라든지 또는 철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컴포넌트들의 결합 방식이 기둥보 부재를 구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벽식, 패널 방식으로 조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유닛, 완성체 유닛 박스 타입으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의해서 또 조립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보시면 OSC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백진 교수께서 도시의 사이즈를 얘기하면서 그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OSC도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 용어 자체는 OSC라는 용어는 요즘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를 시키면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들을 큰 배에다 싣고 가서 보내고 나서 그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들도 OSC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수정공 다 아시죠? 그 수정공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수정공 옆에 이런 유리 패널과 철강조를 같이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유리 커튼을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 조립체를 바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OSC의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다 바우하우스 창시자인 그로피우스인데요. 이분이 패널 타입의 이런 모듈화된 주택을 공급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바 있고요. 또 다 아시는 르꼴뷰제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모듈화를 통한 어떤 대량 건축 생산에 굉장히 기반을
제공하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동향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클립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한 OSC 분류 방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방식에 따라 굉장히 각국마다 독특한, 자기 나라마다 독특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중국, 홍콩 또는 미국, 캐나다, 일본 각국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동영상들 클립을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건 상영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아마 관심 있으시면 클립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한번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아까 말한 강제 타입의 모듈러가 굉장히 큰 요새 활성화되고 있고요. 뭐 학교라든지 또 호텔 같은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공기 단축을 통해서 강점을 갖고 있고, 요새는 주거 부분도 많이 시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이는 이 OSC 방식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한 방식들입니다.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방식인데, 일부 품질 관리의 실패, 또 디지털 정보 관리의 실패로 인해서 일거의 산업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OSC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202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는 처음 슬라이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건축 생산 방식이 과연 우리 도시 생성과 또 우리의 삶에, 도시에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번 공모전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희대학교 건축가 교수고요. 한 2년 전에 그 모듈러 건축회사를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BIM 3차원 설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BIM이 실제 건축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이 BIM은 어떻게 보면 매개체고, 그것을 이제 실제 건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빔을 구현한다는 건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장에서 프리팹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면은 빔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어떤 구현 기술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3D 업종이라고 하는 건설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제가 모듈러 건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모듈러 건설을 저는 이제 그 제조화 건축이라고 또 다른 어떤 정의를 내려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모듈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이제 그 건축물을 구현하기 어렵다. 도시 환경에서 그것이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모두가 이제 공장 제작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OSC라는 용어도 있지만 또 제조화 건설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거부감도 있고,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현해주는 건축가들이나 시공자들한테는 또 다른 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원하는 건축물이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에 대한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현재의 그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거에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제조화 건설 또는 이제 공업화 주택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아까 그 이준경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릇에 담긴 물은 이제 건축주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는 건데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옛날 도공처럼 이렇게 맨날 며칠을 거쳐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좋은 그 품질의 그 그릇을 공장 제작을 해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 다음에 현장에 습식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구하기 어렵다. 품질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 첨단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을 하고 또 그것을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자동화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써서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 설계사 시공사들이 선진국들에 있습니다. 그 경우에 또 선입관이 정말로 최고급의 또 창의성을 이제 배가시키는 그러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느냐.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표준화 모듈화는 오히려 창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컨스트럭트가 있을수록 또 재밌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요소가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듈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주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모듈러를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건축물을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냥 모듈러로 설계하고 시공해 줄 뿐이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제조화 건설이 활성화가 되지.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환영을 못 받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여름에 그 7월달에 이제 그 싱가포르와 영국을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장려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모듈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아파트의 거의 100%가 50몇 층까지 다 모듈러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시공하는 사람들이나 설계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런던을 가봤더니 50층짜리 건물들이 있는데 모듈러로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모듈러 건축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과 건설하는 사람들도 모듈러가 더 싸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벽은 또 뭐 벽돌로 다 둘러쌌는데 생각외로 모듈러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 5년 이내는 도시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런 변화는 빨리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고 또 노후화된 상업용 시설들이 많은데 이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모듈러 건설 또는 이제 제조화 건축이 들어갈 여지가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법을 주택법을 개선한다든지 뭐 공업화 주택이나 공업화 주택뿐만 아니라 공업화 건축에 대한 이제 논의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그 모듈러 연구 사업단이나 OH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도 이제 아파트들도 모듈러 이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제 인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시와 첨단 강도 도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반영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설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FMA 설계 또는 이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건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게 만들어져 설계가 돼야 되고, 해체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DFMA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기계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일상화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이 DFMA 설계를 이제 고민해서 단위 이제 모듈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복합적인 도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DFMA는 DFA, DFM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해외 곳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분야가 뭐 구조 쪽도 있고요, 설계 쪽도 있고, 전기 쪽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건축 쪽, 구조 쪽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서 그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피라밋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단위 패널에 대한 모듈화, DFMA 설계, 그 다음에는 조금 복합화된 것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체 위주고, 맨 상단에는 피니시까지 다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PPVC라는 개념으로 큰 모듈을 다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같이 연구한 게 PVU라는 거예요. Prefabricated Bathroom Unit인데, UBR처럼 그런 일본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습식 그 베스룸과 똑같은 상태의 그 베스룸 유닛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이제 뭐 미리 만들었다고 볼 수 이제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하이 퀄리티죠. 이러한 연구들이 좀 많이 된다면 건식은 쉬워요. 근데 습식 공간을 어떻게 모듈화를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이제 정말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합적인 연구들이 좀 앞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도시 공간에도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DFMA 설계는 토목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릿지 설계, 브릿지 시공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유닛이 다 만들어져서 딱딱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터널도 마찬가지고, 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일 DFMA 설계가 뒤져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밑에가 이제 건축이고, 그 다음에 구조고, 그 다음에 설비인데, 건축과 구조는 약 70%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비용도 한 30%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이 정도로 정말 효과가 있는 기술을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금방 이제 캐치업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분발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정비 기술이라든지 운송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옥탑 포함해서 6층짜리 건물을 모듈러로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가 깨져서 왔더라고요. 그 운송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운송 기술도 아직까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그 시장을 본다면 현재 2023년이라고 보면은 2040년도까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우리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이나 도시하시는 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우리가 증기기관차를 처음에 이제 그 발전시킬 때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이제 가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돌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제조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 공간에서는 뭐 기본적인 프로타입이 있으면 이제 공간 크기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안방도 더 늘릴 수 있고 거실 공간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프로타입 내에서도 정말 수십 종류의 그 어떤 변형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은 기본 유닛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5m by 1.5m의 기본 스퀘어를 가지고 다양한 공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뭐 건축 플랜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공간에서도 이러한 기본 유닛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DFM의 설계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설계 방식을 가지고 공장에서 표준화된 어떤 제작이 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하죠. 마지막 이제 테마는 이제 ESG입니다. 이제 제조와 건설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모듈러 건설이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또 이제 모듈러 건설을 하게 되면은 기본 이제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제작부터 마지막 해체, 설치, 그다음 뭐 재활용 이런 것까지도 다 훨씬 더 전통 공법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만약 현장 공사, 현장이 제주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발주를 할 때 로스율까지 포함을 해서 한 120%를 발주해요. 외장재, 내장재.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공사하다가 외장재가 떨어지면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서 하다가 또 20%가 남아요. 그럼 그거를 안 가져가요, 아무도. 그냥 거기다 놔두면 폐기물 하는 사람이 또 가져가요.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하게 되면요, 로스율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공사에 또 쓰면 되니까, 다음 제조에. 그리고 최적화된 어떤 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시공 이런 게 거의 없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철골조도 적용될 수 있고, 팀버, 메스 팀버라고 그러죠. 그 중목 쪽에서도 지금 캐나다와 유럽 쪽은 20층 이상도 그 목조로만 이제 그 모듈러 20층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요. 미래 도시에는 탄소 저감에 최적화된 어떤 제조와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얼마나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표인데요. 뭐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니까 분류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미래 도시는 단순하게 뭐 생산뿐만 아니라 초기 기획부터 DFM의 설계,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 운송, 설치, 해체, 재활용까지도 다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저는 이러한 개념이 미래 강서 도시의 어떤 구현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건축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이번 공모전의 방향 중 하나로 잡힌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잠정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세대들이 이 주거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지요. 말하자면은 아무리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시 안에서 자신이 근로소득의 축적을 통해서는 자력, 주거 취득이 불가능한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메트로폴리스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이긴 한데 한국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그 결과물이 결국 주거의 확보에 따른 계급 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한국에서 주거 시장이 이렇게 경직되는 이유는 일단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적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이고 대안은 결국은 그 싸게 지을 수 있는 방식은 그 생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실험을 결국 메트로폴리스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강소도시에서 좀 더 낮은 집값에 훨씬 더 낮은 방식의 시공비를 들인 주거를 공급한다면 결국은 그 능력 있고 젊은 세대들이 이 작은 도시에 밀집해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제가 확정된 근거입니다.